결혼 이후 자식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며 매일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건만 자식 일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숨만 늘어나요. 내 마음 편하자고 내 자식 끊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중에 제가 눈을 감아야 비로소 끝이 나려는지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한자 적어봅니다. 나이 먹은 여자의 투정으로만 보지 마시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히 받을게요. 그럼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고 그 중에 저는 막내로 태어났어요. 바로 이 언니와는 연년생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요. 딸만 둘을 낳아서 아버지가 아들을 원하셨지만 엄마 몸이 약해서 임신이 불가능했어요. 저를 낳고 바로 자궁을 드러내셨거든요. 몸속 장기 하나하나 다 필요해서 있는 것들인데 몸 밖으로 드러내셨으니 건강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칠순도 안 되는 나이에 가셨죠. 몸 관리를 하셨다면 이 좋은 세상 좀 더 오래 살다 가셨을 텐데 평생 고생스럽게 살다 가신 엄마 생각을 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농사 짓고 살았던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집 한 채 있는 게 재산의 전부였어요. 농사를 짓긴 했지만 남의 땅을 빌려서 짓는 거라 많이 남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열심히 사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을 둘러보셨고 해가 떨어져 어둑해질 때까지 일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농사라는 게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잖아요. 오죽하면 자식 키우듯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할까요? 세상 무슨 일이든 돈 버는 일은 다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농사라는 건 정성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엄마는 저희에게 농사 짓는 남자한테는 절대로 시집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 안 드는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고생스럽다고 농사꾼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씀하시며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농산일로 엄마이 된 엄마의 손은 한 번도 부드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손톱 밑은 풀물이 들어 늘 까맸고 손등과 손바닥은 거칠어서 한겨울에는 살이 터져 군데군데 피가 맺혀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저를 쓰다듬어 주실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바빠서 밤이 되어서야 엄마를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와 함께 방바닥에서 뒹구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어요. 우리는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옆 도시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우리 형편에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고 얼른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농사꾼은 절대 안 된다는 엄마의 신념에 따라 언니가 먼저 공장에 취직을 하고 다음에 저도 그곳에 취직을 했어요. 집이랑 공장이랑 거리가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는데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프던지 집을 떠나기 전날은 엄마한테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 엄마랑 떨어져서 사는 거 싫어. 그만 울어. 막상 가면 잘할 거면서 얘기 스타지. 엄마는 안 슬퍼? 나는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데. 가면 언니 있잖아. 엄마 대신 언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쉬는 날마다 집에 올 거야. 엄마 보러 올 거야. 그래, 알았어. 이제 뚝해. 다 큰 처자가 왜 이렇게 울어? 몰라. 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엄마와 헤어지기 정말 싫었어요. 엄마는 서운해하지도 않고 그저 우는 제가 우습다고 웃기만 하고 얼마나 야속하단지. 저만 속상한 것 같아서 엄마가 믿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어진 게 싫어서 울면서 잠이 들었죠. 그때 그렇게 떨어지기 싫다고 해놓고 기숙사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집 생각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재밌었어요.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일하러 온 여자애들이 많았거든요.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가까워졌는데 쉬는 날마다 몰려다니면서 놀고 그랬어요. 정신이 딴 데 팔리니 집에 전화도 안 하고 엄마 아버지도 잊고 지냈죠. 여보세요? 엄마, 일찍도 전화한다. 뭐가 그리 바빠서 전화 한 통 안 해? 아, 미안해. 여기 친구들 사귀었는데 요즘 걔네들이랑 논다고.
에이 갈 때는 밤새도록 울고 그러더니 막상 가더니 더 신났네. 아니야, 엄마는 아직도 자기 전에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데.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아니라니까. 이번 주 쉬는 날에 집에 갈게. 언니랑 같이 가기로 했어. 아니야, 오지마. 한창 바쁠 때라 너네 밥도 못해줘. 다음에 좀 조용해지면 와. 가서 언니랑 내가 도와주면 됐지. 너희도 맨날 일하는데 뭘 도와서 일해. 쉬는 날에는 그냥 쉬어. 손에 핸드로션 꼭 바르고 다니고. 알았어. 그럼 다음에 갈게. 그래. 엄마 마음에 우리가 안쓰러우셨는지 바쁠 때는 절대로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핸드로션을 항상 바르고 다니라고 당부하셨고요. 엄마는 아닌 척 하셔도 거북이 등껍질 같은 자신의 손이 보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고생한 티가 다 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손을 곱게 관리하라고 하시며 남한테 절대로 고생한 티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시집 좋은 데 간다고 하시면서요. 덕분인지 언니도 저도 평생 살면서 거친 일은 안 하고 살았어요. 대신 마음고생은 많이 했지만요. 언니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내성적인 저와 달리 무슨 일이든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대로 인정을 받아서 그저 평사원이 아닌 조정을 달고 인원 관리도 했어요. 모든 똑부러진 언니랑 같이 지내면서 언니가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요.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아 친구 같으면서도 의젓한 언니였어요. 언니랑 언제까지고 같이 일하면서 서로에게 첫 번째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그 곁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 직원이었는데 언니랑 언제 눈이 맞았는지 사귀는 사이라며 저에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두 사람 언제부터 사귄 거야? 나한테 감쪽같이 숨기고? 사귄 지 얼마 안 됐어. 너한테 숨긴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나 전혀 몰랐는데 티도 안 났으면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거지. 숨긴 거 아니니까 서운해하지 마.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좀 봐줘요. 이제 친하게 지내야죠. 오늘 보고 결정할게요. 그럼. 우와, 무서워. 으이그 깐깐하긴. 갑작스러운 연애 소식에 솔직히 마음이 상했어요. 언니 곁에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게 질투가 났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셋이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쉬는 날이면 놀러도 다니면서 우리는 친해지게 되었고 사람을 겪어보니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언니를 많이 좋아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 사람을 응원해주게 되었고 몇 년 뒤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축하를 해줬어요. 두 사람 축하해. 이렇게 가족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축하 고마워. 이제 처제라고 불러야 되겠네. 그러게 형부. 우리 언니 행복하게 해줘야 해요. 알겠죠? 그럼 걱정을 마. 어? 지금처럼 변함없이 여왕님으로 모시고 살 테니까. 약속했어요. 각서라도 받아놔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와, 우리 처제 무서워서 진짜 조심해야겠는데? 형부랑 대화를 나눌 때면 정말 유쾌했어요. 입담이 좋고 밝은 성격이라 남들과 잘 싸우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언니한테도 다정하고 한눈 같은 거 팔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도 쏙 들었고 우리 언니랑 결혼해도 된다 싶었죠. 두 사람은 양가를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은 뒤 결혼 준비를 서둘렀어요. 집도 구해야 했고 예식장이랑 신혼여행 예약도 해야 해서 바빴어요. 집을 어디에 구할까 알아보다가 회사 근처에 있는 주택에 전세를 구했는데 방이 3개인 집이었어요. 처제, 기숙사 나와서 우리랑 같이 살래? 네? 같이요? 그래. 전세 구했는데 방이 3개나 돼. 방 하나 더 써도 충분할 것 같아. 아니야. 신혼부부 집에 내가 왜. 우리 가족이잖아. 기숙사 생활 삭막하고 언니 나오면 외롭지 않겠어? 그래도 미안해서. 그런 마음 갖지 말래도 괜찮아. 그럼
신세 져도 돼요? 신세라니,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가족이라니까. 고마워, 언니, 형부. 안 그래도 언니가 시집 간다고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두 사람이 저를 챙겨주니까 좋았어요. 기숙사가 편하긴 했지만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같이 살 수 있으면 저야 좋았죠. 그렇게 언니의 신혼집에 저도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뒤 언니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언니가 얼마나 예쁘던지. 평소와 다르게 턱시도를 입은 형부의 모습도 정말 근사했어요.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고 그날 결혼식도 성대히 잘 치러졌어요. 결혼 이후 우리는 함께 살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눈치 보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늘 형부가 배려해줬고 언니도 신혼인 걸 티내지 않으려고 조심해줬어요. 가끔 팬티만 입고 있는 형부를 마주치게 됐다면 깜짝 놀랄 때도 있었지만 가족인데 어때요? 익숙해지니 별거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언니는 임신을 했어요. 병원에 다녀와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저에게 설명해주는 언니는 설렘에 들뜬 표정이었고 형부는 심지어 좋아서 울기까지 했어요. 저도 첫 조카가 생겨 얼마나 기쁘든지 언니 몸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죠. 언니는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태교에 들어갔어요. 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회사에서 안 된다고 했고 형부도 태교에 집중하길 원해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외벌이가 된다고 걱정을 했지만 그동안 일했던 퇴직금이 있으니 아껴 쓰면서 살면 되지 않냐고 언니를 달랬어요. 형부도 돈 걱정 말라며 큰소리 떵떵 쳤고요. 그제야 언니는 안심을 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달이 지나며 언니의 배가 쑥쑥 커졌어요. 어느 날에는 아기가 움직였다면서 제 손을 배에 갖다 대어주기도 했고요. 언니 몸속에서 툭툭 발로 차는 아이를 느꼈을 때 그 느낌은 아직도 제 손바닥이 느껴질 정도로 강렬했어요. 뱃속 아이가 뭘 하든 모든 게 처음이었던 우리였기에 그 존재감은 대단했어요. 10달이 지나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아이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저도 언니도 형부도 모두 그 작은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고 누가 봤다면 정말 웃긴 장면이었을 거예요. 조카가 집에 오고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아이 위주로 생활하게 됐고 모든 아이가 우선이 되어 결정이 됐죠.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형부도 저도 퇴근하면 집에 먼저 와서 아이와 놀아줬어요. 언니는 의젓한 엄마가 되어갔고 저 역시 언니의 육아를 도우며 조카의 크는 모습을 일거수일투족 함께 했어요. 얼마 지나 언니는 또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나왔죠. 언니 시댁에서 아들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희 부모님도 아들이라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특히 친정아버지는 외손자 보고 싶어서 바쁜 농번기에도 아이를 보러 오실 정도였어요. 온 집안이 아이가 중심이 되어 단합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언니 집에 얹혀 사지 말고 얼른 짝 찾아서 나가라고 하셨지만 왜인지 연애가 잘 되지 않았어요. 남자 만나는 것보다 조카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좋았고 재미있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나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기에 연애를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속이 더부룩해 병원을 찾은 언니가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말았죠.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가족은 충격을 받았고 곧 언니를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당장 어린애들이 둘이나 있고 아직도 젊은 사람인데 열일 제치고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병은 희귀병이었고 수술을 억지로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차라리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까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언니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두고 말았어요. 언니 정신 차려봐.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형부랑 애들 어쩌라고 언니? 여보, 눈 떠. 죽으면 안 돼. 눈 뜨란 말이야. 안 돼. 안 돼. 언니. 여보. 언니가 결국 세상을 뜨고 형부도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투병 생활하는 언니와 이별의 준비도 하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두고 말았어요. 부모님도 저도 형부도 아이들도 모두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준 채 언니는 가버렸어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슬픔을 채 감당하기도 전에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 때문에요. 언니가 두고 간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야 하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엄마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큰 조카는 나이가 있어 엄마가 편찮으신 것도 알고 돌아가신 것도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은 둘째는 그저 엄마를 찾으며 울 뿐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형부는 매일매일 술에 취해 하루를 보내며 자신의 슬픔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저라도 아이들을 챙겨야 했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어요. 언니의 빈자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 후 5년 뒤 저와 형부는 부부가 되었어요. 이런 일도 있나 싶어 놀랍죠? 언니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면서 형부도 점점 안정이 되어갔고 언니가 없어도 계속 같이 살았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양가 어른들도 달리 방법이 없었고요. 사돈 어른들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들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막내는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형부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최선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저는 언니의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내 자식처럼 여기며 키웠어요. 이별의 상처가 아이들 마음속에 남을까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지만 큰 조카에게는 그 진심이 제대로 닿지 않았는지 저를 거부하기만 했어요. 이모가 왜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죽었어. 근데 어떻게 이모가 엄마가 되냐고. 효정이 이 녀석,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 아내니까 너희한테는 엄마가 되는 거야. 싫어. 나한테 이모야. 엄마 아니야. 넌 맞아야 말 들을 거야? 이리 와. 어른한테 버릇 없이 굴라고 아빠 그렇게 가르쳤니? 짝짝짝. 아빠 때리지 마. 아빠가 뭔데 때려? 뭔데 때리냐고. 엄마 보고 싶어. 여보, 왜 애를 때리고 그래요? 그만해요. 이놈의 자식.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얼른 엄마라고 불러서.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신석이 더 맞아야 제대로 부를 거야? 짝짝짝. 종아리를 때리는 회초리 소리가 계속됐어요. 곁에서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고요. 때리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화가 났는지 좀채 멈추지를 못했어요. 한참이 지나 겨우 소리가 그쳤을 땐 아이가 울다가 경기로 쓰러졌고 우리는 급히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병원에 도착해 링거를 맞으며 잠든 아이를 보며 저도 남편도 속상해서 울었어요. 언니가 죽은 지 한참이나 됐지만 그 여파가 여전한 것 같았어요. 언제쯤 이 상처가 아물게 될런지 어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제 딸이 된 첫째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와 사이가 더 벌어졌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아이는 저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고 자신의 아빠와 결혼한 이상 이모로만 대했어요. 친엄마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다가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아이와 어쩔 수 없이 거리를 유지하며 아슬아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됐어요.
자기 동생도 태어난 이복 동생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죠. 애정을 많이 줬던 조카였어요. 저에게 첫 정이나 마찬가지인 그 아이가 저를 미워할수록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지만 아이는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결국 큰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집을 나가게 됐어요. 일부러 집에서 나가려고 기숙사 신청이 되는 지방대로 진학을 했고 우리는 그걸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엇나가지 않고 대학 진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뿐이었어요. 그 이후로 첫째는 계속 나가서 살았고 둘째도 대학 진학을 하며 독립을 하게 됐어요. 언니의 자식들은 모두 자라서 우리 곁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게 된 거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입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저는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첫째와 감정 상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무탈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고 제가 할 일도 거기까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 2천만 해줘요. 또? 몇 달 전에 3천만 원 가져갔잖아. 아, 빌려줘요. 갚을게요. 내가 뭐 그냥 달래요? 나한테 그 큰 돈이 어디 있어? 지난번에 해주고 지금 나도 통장에 돈이 없어. 아, 그럼 대출이라도 해서 주든가요. 아버지한테 말해도 되니? 뭐라고요? 네가 원하는 만큼 해주려면 아버지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 아,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효정아, 아이씨. 당장 얼마 줄 수 있는데요? 500만 원은 있다. 그럼 그거라도 줘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 아이, 진짜 욕 나오게 하네. 딸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반대하는 결혼을 마음대로 덜컥하더니 1년을 못 살고 이혼했고 또 결혼해서 이혼을 했어요.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혼인신고했다가 이혼하는 일이 반복됐죠.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지.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받아들일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사춘기 어린애가 투정하듯 자기 인생을 앞세워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돈 관리도 못해서 빚지고 사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막아준 빚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어요.